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켭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채널을 돌립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결정은 이미 당신의 지갑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삐걱거립니다. 신용카드 할부 이자가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은행 대출 이자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경제 전체의 혈압을 조절하는 존재. 오늘 우리는 이 금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이미 이자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메르인들은 씨앗이나 은을 빌려주고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빌리고 가을 수확 이후에 씨앗과 함께 추가 곡물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이자의 원형입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빌려줬으니 나중에 그 가치를 더 얹어서 돌려달라는 논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금리는 활발히 통용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상업대출에 12에서 18%의 이자를 부과했고, 로마 제국 말기에는 경제가 흔들릴수록 금리가 폭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라는 사실을.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 기독교 교회가 이자 수치를 고리대금으로 규정하며 금지합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는 멈추지 않았죠.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은행가들은 영리하게 이자를 환전 수수료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금융을 발전시켰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 스페인 같은 강대국 군주들은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가로부터 무려 20에서 4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저금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금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중앙은행이 금리를 관리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시장 실패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스베리에스 릭스방크입니다. 이후 1694년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었고, 이것이 현대적 중앙은행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야 설립되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은 수차례 금융공황을 겪었는데, 특히 1907년 공황 때 JP 모건이라는 민간 금융인이 개인 재력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관리하게 된 핵심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을 억제합니다. 둘째, 경기 조절.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 안정.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금리란 간단히 말해 돈을 빌리는 값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값, 즉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귀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뿌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들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대출해 줄 때도 더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단 0.25%, 숫자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잔액이 3억 원인 가구라면 0.25%포인트 인상 한 번으로 연간 75만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금리가 오를 때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모든 대출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급격하게 올렸을 때 이른바 영끌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이 가해집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예금 금리도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예금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금리는 환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 달러 자산으로 몰립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물가가 연 13%씩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979년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볼커 쇼크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실업률이 11%에 육박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혔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뼈아픈 금리의 기억은 1997년입니다.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기준금리를 연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연쇄도산했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양적 완화를 단행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자 각국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응합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금리와 투자의 관계를 달걀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최고점에 달하면 예금을 빼서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부동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금리가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때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옮겨야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0%에서 동결 중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금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시작된 이자의 역사, 중세 교회의 금지에도 살아남은 금융의 생명력, 17세기 네덜란드의 저금리 패권.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 왔는가에 대한 5000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가 오늘 당신의 대출 이자를, 집값을, 월급의 실질 구매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제는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금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